조민국 공작은 씩씩거리며 다시 채찍을 휘둘렀다. 이 눈빛은 뭐냐? Get out of our 아직도 village. 내 놈의 주제를 모르는 것이냐? 고아놈은 고아놈답게 바닥을 기어야지 어딜 감히 나를 쳐다봐. 채찍이 카이의 어깨를 강타했고 낡은 셔츠가 완전히 찢겨져 나가며 소년의 맨살이 드러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제국의 위대한 방패라 불리는 백전노장 백장군이었다. 그의 예고 없는 방문에 조민국 공작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황급히 채찍을 등 뒤로 감추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공작. 백장군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소년과 당황한 공작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공작은 헛기침을 하며 변명했다. 아, 장군, 어서 오시오. 이 미천한 놈이 내 소중한 도자기를 깨뜨려서 버릇을 좀 가르치고 있었어. 그의 말과 달리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 하나 보이지 않았다. 백장군은 그 거짓말을 못 들은 척 쓰러진 카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소녀는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그의 오른쪽 어깨. 그곳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반점이 새겨져 있었다. 순간 백장군의 눈이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황금빛 용. 발톱 3개를 가진 오직 황실의 직계에게만 유전된다는 전설 속의 그 표식. 10수년 전 돌아가신 황후께서 갓 태어난 황태자를 품에 안고 자신에게만 몰래 보여주셨던 바로 그 반점이었다. 사내아이의 증표이니 장군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며 속삭이던 황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장군, 왜 그러시오? 공작의 목소리가 백장군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백장군은 간신히 표정을 갈무리했다. 여기서 무언가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소년의 목숨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아무것도. 그저 어린 노예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황태자가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공작의 저택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인가. 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소녀는 저택에 온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멸시와 폭력의 대상이었다. 공작은 유독 카이에게 잔인했는데 마치 소년의 존재 자체가 그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듯했다. 그는 카이를 버러지 혹은 고아놈이라 부르며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다. 하지만 카이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맞으면 맞을수록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를 갈았다. 언젠가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리라.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백장군은 공작과의 짧은 대화를 마친 후 저택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1000개의 바위가 짓누르는 듯했다. 소년의 어깨에 있던 용 문신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착각일 리 없었다. 그는 수십 년간 황실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황실의 상징을 착각할 리가. 그날 밤 이후 백장군은 비밀리에 카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를 시켜 소년이 공작 저택에 오게 된 경위를 추적했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조민국 공작은 이미 관련된 모든 기록을 교묘하게 지워버린 후였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백장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십수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황후께서 의문의 화제로 돌아가시고 갓 태어난 황태자 역시 불길 속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그 끔찍한 날. 당시 모두가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백장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의심을 품고 있었다. 특히 화재 이후 아무런 공도 없던 조씨 가문이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조민국 공작의 누이가 새로운 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황제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겨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그 틈을 타 조씨 일가가 권력을 장악했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만약 그 소년이 정말 황태자라면 조민국 공작이 그를 죽이지 않고 곁에 두고 학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를 이용해 무언가를 하려 했거나 혹은 그의 존재 자체를 즐기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잔인한 성정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였다. 며칠 후 백장군은 카이를 멀리서 다시 한번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소녀는 정원에서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있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몸에서는 기품이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그 깊은 눈매는 돌아가신 황후의 그것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백장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신을 증명하고 끔찍한 운명에 갇힌 어린 주군을 구해내는 것뿐이었다. 조씨, 일가가 제국을 완전히 좀먹기 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거대한 폭풍이 조용한 제국의 수도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백장군의 조용한 움직임은 조민국 공작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백장군이 그 고아놈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다. 늙은 여우 같은 장군이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공작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아이는 사라져야 했다. 그날 밤 조민국 공작은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경비대장을 은밀히 불렀다. 그놈을 처리해라.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시끄럽게 처리하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 흔적은 남기지 마라. 하지만 공작의 비밀스러운 명령은 곧바로 백장군의 귀에 들어갔다. 그가 저택 내부에 심어둔 첩자는 공작에 신임받는 하인 중 한 명이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백장군의 얼굴은 굳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이를 구출해야 했다. 당장. 하늘은 마치 백장군의 계획을 돕는 듯 먹구름을 몰고 와 거센 비를 퍼부었다. 천둥이 대지를 울리고 번개가 어두운 밤하늘을 갈랐다. 이런 밤이야말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백장군은 자신의 정예병사 몇 명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공작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정문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워 경비병들의 주의를 끌었다. 백장군이라는 거물급 인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정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틈을 타 그림자처럼 훈련된 그의 병사들이 저택의 가장 취약한 담을 넘어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카이가 갇혀있는 지하 창고였다. 카이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며칠 전 맞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고통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경비병들의 심상치 않은 발소리,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살기. 그는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경계했다. 바로 그때 창고의 자물쇠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공작의 병사들이 아니었다. 검은 복면을 한 날렵하고 단단한 체구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카이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백장군님의 명이다. 우릴 따라와라. 카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곳에 더 머무르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카인은 노예로 살면서 저택의 모든 구조를 머릿속에 꿰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손짓하며 경비가 가장 허술한 하인들의 통로를 가리켰다. 그의 놀라운 침착함과 지리에 대한 해박함에 병사들은 내심 감탄했다. 소녀는 그저 구해지기만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의 탈출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하지만 저택의 후문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순찰을 돌던 공작의 경비대장과 마주쳤다. 거기서라 쥐새끼 같은 놈들. 경비대장의 고함과 함께 칼날이 번뜩였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백장군의 병사들은 소리 없이 칼을 뽑았다.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섬광이 터져 나왔다. 빗소리가 그들의 격렬한 싸움 소리를 삼켜버렸다. 백장군의 병사들은 제국 최정예였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훨씬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몇 번의 합의 오간 후 공작의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카인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피와 죽음. 그것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지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 그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만큼. 마침내 그들은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와 성벽 외곽의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 백장군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카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망토를 벗어 떨고 있는 카이의 몸에 덮어주었다. 그들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의 한적한 동굴로 몸을 피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새어나왔다. 백장군은 모닥불을 피우고 카이와 마주 앉았다.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침묵 속에서 백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너를 구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에 카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나의 주군을 지킨 것이다. 백장군은 카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일 테니까. 하지만 희망의 씨앗은 심어주어야 했다. 네오는 단순한 구화가 아니다, 카이. 백장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 안에는 제국을 뒤흔들 힘이 잠들어 있다. 너의 과거에는 끔찍한 비극과 배신이 숨겨져 있지. 나는 네가 그 힘을 되찾고 너의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카이는 오랫동안 백장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연민, 그리고 불타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카이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을 고아놈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달빛 아래 카이는 젖은 땅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흙 묻은 주먹을 꽉 쥐었다. 따르겠습니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아직 어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저의 과거를 되찾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훈련이든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달빛 아래 맺어진 엄숙한 맹세였다. 버려진 고아라 불렸던 소년 카이가 죽고 황제에 숨겨진 후계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이제 복수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백장군은 카이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수십 년간 버려진 낡은 사찰이었다. 이곳은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장군은 이곳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했다. 비밀을 지키기엔 사람의 기억보다 돌과 나무가 더 믿음직스러웠다. 사찰의 가장 깊숙한 곳, 작은 불당 안에서 한 노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과 손에 끔찍한 화상 자국을 지닌 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황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상궁 박씨 부인이었다. 백장군은 카이의 찢어진 옷을 벗겨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희미한 황금빛 용의 반점이 촛불 아래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본 박상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반점을 만져보려다 말고 이내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불당을 채웠다. 왕자님,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카이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다. 카이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왕자님이라 부르며 우는 노파와 그런 그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백장군.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백장군은 카이를 부축하여 안치고 박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나무 호랑이 인형을 꺼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듯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인형을 본 순간 카이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영상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따스한 햇살, 부드러운 비단, 그리고 자신을 안고 노래를 불러주던 여인의 향기. 이것은 왕자님의 것입니다. 박상궁이 흐느끼며 말했다. 왕자께서는 어릴 적 이 호랑이 인형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불길이 치솟을 때 제가 유일하게 챙겨나온 물건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카이에 닫혔던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백장군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십수년 전 황궁을 뒤덮었던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황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지금의 조씨 황후와 그녀의 오라비 조민국 공작이 꾸민 치밀한 암살 계획이었다. 그들은 먼저 황후를 독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황후가 기거하던 별궁 전체에 불을 질렀다. 그들의 목표는 황후와 갓 태어난 황태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하여 황실의 대를 끊고 자신들의 핏줄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다. 황제는 그들의 계략에 속아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모든 판단력을 상실했다. 박상궁은 불길 속에서 간신히 아기였던 카이를 구해냈지만 자신은 심한 화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그녀는 조씨 일가의 눈을 피해 아이를 멀리 떨어진 고아원에 맡기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며 숨어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공작은 결국 아이의 행방을 찾아내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불당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카이 아니 이선 리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께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다.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던 고통과 모욕이 그저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악의이자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이 그의 존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조민국 공작의 채찍질, 그 경멸에 찬 눈빛, 고아놈이라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머니를 죽인 자의 것이었다. 슬픔이 뒤늦게 밀려왔다.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노예 카이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그는 나무 호랑이 인형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감촉이 그의 슬픔을 분노를 강철 같은 결의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복수심과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왕자의 위엄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백장군과 박상궁을 향해 선언했다. 저는 더 이상 카이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서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제 이름은 이선입니다. 대제국의 정당한 후계자이자 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선언에 백장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왕자님을 뵙습니다. 박상궁 역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버려진 사찰의 작은 불당 안에서 제국의 숨겨진 후계자가 비로소 각성했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발걸음은 옥좌를 향한 그리고 복수를 향한 길이 될 것이었다. 낡은 사찰에서의 맹세 이후 이선 리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백장군은 그를 더 이상 가엾은 소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선을 엄격한 스승으로서 그리고 충직한 신하로서 미래의 황제로 단련시키기 시작했다. 검술, 궁술병법, 그리고 제왕학까지. 이선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의 안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제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몇 달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백장군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판단했다. 왕자님, 우리 둘의 힘만으로는 조씨 일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고 수도의 궁원 또한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백장군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돌아가신 황후맘에 대한 충심을 간직한 사람 말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북쪽 끝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땅을 가리켰다. 북부의 늑대 강대현 공작입니다. 강대현 공작. 그는 제국 최고의 무장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혹독한 북부 영지를 철권으로 다스렸지만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영주였다. 무엇보다 그는 돌아가신 황후의 어릴 적 중마고우였으며 그녀의 죽음에 조씨 일가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이선과 백장군은 북부로 떠날 채비를 했다. 조씨 일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평범한 상인으로 위장했다. 수도를 떠나 북부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풍요로운 중앙 평야를 지나자 땅은 점점 척박해지고 날씨는 추워졌다. 가는 길에 마주친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다. 한 마을의 주막에 들렀을 때 이선은 관리들에게 수탈당하며 눈물 흘리는 노인을 보았다. 조민국 공작의 이름으로 부과된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다. 이선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조씨 일가는 제국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들을 목격하며 이선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제국을 구원하겠다는 대의로 확장되었다. 그는 반드시 옥좌를 되찾아 썩어빠진 것들을 모두 도려내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수십 일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눈 덮인 북부의 관문 철옹성이라 불리는 강대현 공작의 성에 도착했다. 성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곳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독립된 왕국과도 같았다. 백장군의 신분 덕에 그들은 어렵지 않게 공작을 만날 수 있었다. 강대현 공작은 소문대로 거대한 곰 같은 사내였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웬만한 장수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백장군, 이 먼 북부까지 어인 행차시오. 그리고 이 소녀는 누구요? 강공작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이 이선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선이 평범한 소년이 아님을 한눈에 간파했다. 그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기품과 강한 눈빛을 읽은 것이다.
백장군은 주위를 물리고 그들에게 죽은 줄 알았던 황태자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공작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조씨 일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보낸 첩자가 아닌가 의심했다. 황태자께서는 십수년 전에 돌아가셨소. 그 증거는 무엇이오? 백장군은 말없이 이선의 어깨를 드러내 용의 반점을 보여주었다. 강공작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로되 경계를 풀지 않았다. 반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오.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이니.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이선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품속에서 낡았지만 기품 있는 비녀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돌아가신 황후의 유품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북녘의 위대한 곰과 한 약속이 있다고. 제국의 태양과 방패가 되어 언제나 함께 백성을 지키자고 맹세하며 이 비녀를 나누어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대현 공작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비녀와 그 맹세는 오직 그와 황후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다. 비녀에는 그가 어린 시절 황후에게 선물했던 작은 늑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강철 같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선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저 깊은 눈매는 그의 소중한 친구였던 황후의 것을 빼닮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선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왕자님을 뵙습니다. 거대한 곰 같은 사내가 어린 소년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다. 이 늙은 신 강대현, 지금부터 왕자님의 거미자 방패가 되겠습니다. 부디 명령을 내리시어 황후마마의 원수를 갚고 이 제국을 바로 세울 기회를 주시옵소서. 북부의 차가운 성 안에서 마침내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수도를 향한 거대한 파도의 첫 물결이 북쪽의 깊은 땅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다. 북부의 성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동안 이선은 단순한 검객이 아닌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전략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백전노장 백장군과 북부의 맹주 강대현 공작이라는 든든한 날개가 있었다. 이제는 방역의 첫 수를 둘 때였다. 작전 회의실의 거대한 지도 앞에 세 사람이 섰다. 강공작은 군대를 이끌고 단숨에 수도를 치자고 주장했지만 이선은 고개를 저었다. 정면 공격은 최악의 수입니다. 조씨 일가는 수도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명분 없는 공격은 다른 귀족들의 반발을 살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권력이지만 가장 큰 약점은 탐욕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을 칠 것입니다. 이선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소문이었다. 강대현 공작은 북부 상단을 통해 제국 전역에 걸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선은 이 정보망을 이용해 수도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조민국 공작이 밀수업자와 결탁하여 막대한 부를 챙겼다는 이야기, 황후가 자신의 친척들에게 주요 관직을 팔아넘겼다는 이야기. 이런 소문들은 시장의 찻집에서, 주루의 술자리에서, 그리고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서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퍼져나갔다. 물에 잉크가 번지듯 의심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다음 단계는 더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익명의 투서를 이용했다. 조민국 공작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호조 판서가 군량미를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이선은 이 증거를 조씨 가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귀족 세력에게 은밀히 흘렸다. 예상대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조씨,
일가의 반대파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호조 판서를 맹렬히 공격했다. 황제 앞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황제는 감찰기관에 조사를 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민국 공작은 자신의 신복을 지키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결국 호조 판서는 파직되고 유배를 떠났다. 이것은 조씨 일가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들의 철옹성 같던 권력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내부 비리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수도에 있는 조민국 공작의 저택에서는 연일 고성이 터져 나왔다. 대체 누구냐? 감히 내게 덤비는 쥐새끼가 누구냔 말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아랫사람들을 의심하고 문책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분노는 그의 세력 내부에 불신과 공포를 조장했고 결속력은 급격히 약해졌다. 황궁의 황후 역시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오라비보다 훨씬 신중하고 교활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오라버니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적이 우리를 유인하려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공작은 누이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자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무리한 수들을 두기 시작했다. 그는 반대파 귀족들을 탄압하고 세금을 더욱 가혹하게 걷어 자신의 비자금을 채웠다. 이 모든 상황을 북부에서 지켜보는 이선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조민국 공작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백성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졌고 귀족들 사이에서도 조씨 가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다. 이선은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는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계획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고뇌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소문과 투서 암투와 배신이 난무했다. 조씨 일가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버려진 고아라 부르며 학대했던 그 소년이 거대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수도에 퍼진 불길한 소문과 신복의 실각으로 인해 조민국 공작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쥐를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바로 과거의 카이였다. 공작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카이가 노예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을 찾아냈다. 그는 카이가 어릴 적 지냈던 고아원의 동무 수호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다. 수호는 지금 수도의 마구간에서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공작에게는 그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미끼였다. 며칠 후 수호는 반역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그가 역적들과 내통했다는 거짓 증거가 조작되었다. 조민국 공작은 수호의 공개 처형을 선포했다. 그는 자신의 적이 만약 과거에 그 고아놈과 관련이 있다면 이 무고한 청년의 죽음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부의 이선에게 수호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수호, 그 끔찍했던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나눠주었던 친구. 자신 때문에 그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백장군과 강공작은 결사 반대했다. 왕자님, 이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적은 왕자님을 끌어내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강공작이 간언했다. 백장군 역시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이성적으로 판단하소서. 하지만 이선은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카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겠소. 이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갈 것이오. 하지만 어리석게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들의 덫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이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결단력만이 존재했다. 이선은 곧바로 역습 계획을 세웠다. 강대현 공작의 정예병 중 가장 뛰어난 20명을 선발했다. 그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처형이 집행되는 동안 수도 외곽의 군수 창고를 급습하여 소란을 피우고 주력 부대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선이 직접 이끄는 최정예 부대가 처형장으로 잠입하여 수호를 구출하고 조민국 공작에게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지만 이선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처형 당일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다. 처형장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공포에 질린 수호가 묶여 있었다. 조민국 공작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쥐새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도의 동쪽에서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음이 들려왔다. 군수창고가 기습을 당했다는 보고가 다급하게 전해졌다. 처형장의 경비 병력 절반 이상이 그곳으로 급파되었다. 공작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놈들이 미끼를 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선의 노림수였다. 주력 부대가 빠져나가고 처형장의 방비가 허술해진 순간 이선과 그의 병사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북부의 눈보라처럼 차갑고 맹렬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공작의 병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이선은 단숨에 처형대로 달려가 수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었다. 수호야 나다. 복면을 벗은 그의 얼굴을 본 수호의 눈이 커졌다. 카이, 네가 어떻게... 이선은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야기는 나중에.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때 공작의 신복이자 경비대장이었던 자가 앞을 막아섰다. 그는 과거 이선을 채찍질했던 바로 그 사내였다. 내 놈이 그 쥐새끼였구나. 여기서 죽어라. 그의 칼이 맹렬하게 날아왔다. 이선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속에서 울려 퍼졌다. 몇 년 전 무력하게 맞기만 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이선의 검술은 북부의 눈보라처럼 빠르고 거대한 빙하처럼 묵직했다. 몇 번의 합이 오간 후 경비대장의 칼이 허공으로 튕겨나가고 이선의 칼끝이 그의 목을 겨누었다. 이선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슴에 비녀 하나를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내 주인에게 전해라. 버렸던 정의가 이제 그의 숨통을 끊으러 왔다고. 이선은 충격과 공포에 빠진 그를 뒤로 하고 수호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보고를 받은 조민국 공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함정은 실패했고 병사들은 처참하게 당했다. 그리고 신복의 가슴에 박혀있던 비녀. 그것은 분명 죽은 황후의 것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적이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과거에서 돌아온 망령이었다. 자신이 직접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황실의 핏줄이었다. 공포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보이지 않던 유령이 이제 피 묻은 검을 든 실체가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수호 구출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선은 그것이 임시 방편일 뿐임을 알았다. 조민국 공작은
이제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했다. 그는 제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이선을 찾아내고 제거하려 할 것이다. 숨어 다니며 싸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였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황제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연회가 황궁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제국의 모든 주요 귀족과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이선은 그날을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때로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백장군과 강공작은 그의 계획이 너무 무모하다고 반대했다. 왕자님,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의지는 확고했다.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여기까지요. 이제는 태양 아래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은 두 사람은 마침내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북부의 병사 100명을 선발했다. 그들은 연회에 참석하는 강대현 공작의 호위대로 위장하여 황궁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모든 운명을 건단 한 번의 도박이었다. 황제의 탄신 연회일. 황궁은 화려한 등불과 비단으로 장식되었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씨 황후와 조민국 공작은 의기양양하게 옥좌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전의 습격 사건을 애써 잊으려는 듯 보였다.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거대한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차가운 북부의 바람과 함께 강대현 공작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갑옷으로 무장한 100명의 병사들이 살기등등한 기세로 따르고 있었다. 연회장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다. 강공작,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조민국 공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황궁 연회에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하지만 강공작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길을 열어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을 앞으로 나서게 했다. 그는 바로 백장군이었다. 늙은 장군은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담아 포효하듯 외쳤다. 대제국의 모든 신료들은 들으라. 10수년 전 불의의 사고로 승하하신 줄 알았던 제국의 유일한 적통 이선 왕자께서 돌아오셨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남루한 옷이 아닌 왕족의 기품이 느껴지는 푸른 비단 옷을 입은 이선이었다. 그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연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든 침묵에 휩싸였다. 조씨 황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조민국 공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저놈은 그 고아놈이 아니더냐. 감히 누가 이런 역모를 꾸미는 것이냐. 당장 저놈들을 모두 체포하라. 그의 명령에 황궁의 경비병들이 칼을 뽑았지만 북부의 병사들이 그 앞을 막아서며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선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옥좌에 앉은 황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오른쪽 어깨 옷을 내렸다. 선명한 황금빛 용의 반점이 연회장의 등불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다. 아바마마.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리던 귀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황실의 상징인 용의 반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어서 백장군의 부축을 받으며 박상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늙은 상궁을 알아본 원로 대신들의 입에서 경악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10수년 전의 진실을 토해냈다. 조씨 일가가 어떻게 황후를 시해하려 했으며 어떻게 궁에 불을 질러 왕자를 죽이려 했는지 그녀의 절절한 증언은 모든 이의 심금을 울렸다.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황후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선은 마지막 증거로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강공작에게 주신 맹세의 증표. 조씨 일가의 탐욕이 아니었다면 이 비녀가 피해 젖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연 회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황제의 결정만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황제는 옥좌에서 미동도 없이 이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10수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내의 얼굴을 쏙 빼닮은 아들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마침내 그가 모든 침묵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선아, 그 한마디에 제국의 모든 권력 구도가 칼날 위에 올라섰다. 황제가 내뱉은 떨리는 한마디, 선아.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었던 황궁의 시간을 움직이는 열쇠이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칼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추였다. 황제의 목소리에 담긴 희미한 인식이 황후의 명령을 따르려던 경비병들의 발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다.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황제가 손을 들었다. 모두 물러가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군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조씨 황후와 조민국 공작, 그리고 강대현 공작과 백장군, 그리고 저 아이만 남고 모두 연회장을 떠나라. 명령에 따라 모든 귀족과 병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거대하고 화려했던 연회장에는 이제 단 몇 사람만이 남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이곳은 이제 진실과 거짓이 마지막으로 격돌하는 심판의 장이 되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조씨 황후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눈물을 흘리며 황제에게 매달렸다. 폐하 속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북부의 강대현이 옥좌를 찬탈하기 위해 꾸민 영모유입니다. 저 아이는 그들이 내세운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지난 10수년간 황제의 곁을 지키며 쌓아온 신뢰를 무기로 삼았다. 폐하, 저와 폐하의 아들인 우리 원자를 잊으셨나이까? 저 아이의 등장으로 우리 가족이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고 싶으시옵니까? 조민국 공작 역시 거들었다. 그는 공포를 자극하는 방법을 택했다. 폐하 저들의 뒤에는 북부의 군대가 있습니다. 저 아이를 인정하는 순간 제국은 내전의 불길에 휩싸일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제국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은 황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본래 우유부단하고 약한 군주였다. 그는 조씨 일가의 위협과 가머니설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다. 그의 눈빛은 다시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선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강압적인 증거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선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들이밀거나 그들의 죄를 따져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바마마께서는 연못에서 물수제비 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황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바마마께서는 제게 나의 작은 호랑이라 부르시며 언젠가 제국의 가장 용맹한 호랑이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선은 품속에서 낡은 나무 호랑이 인형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 호랑이 인형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서울 때마다 이 호랑이를 보며 용기를 내라고 하셨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가 황제가 쌓아올린 방어벽을 허물었다. 밤마다 잠 못 드는 저를 위해 아바마마께서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있었습니다. 이선은 조용히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황후가 직접 지어 오직 어린 아들에게만 불러주었던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노래였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황제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십수년간 슬픔과 거짓 속에 억눌려 있던 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은 더 이상 영모를 위해 꾸며진 가짜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들 선이었다. 황후는 황제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만둬라. 그따위 기억이 무슨 소용이냐. 설사 네가 선이라 한들 무슨 상관이냐. 죽은 아들은 죽은 것일 뿐 지난 십수년간 폐하의 곁을 지킨 것은 나다. 그녀의 비명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그 악에 바친 목소리 속에서 황제는 비로소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자신을 조종하고 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저 여인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분노가 슬픔을 이기고 군주의 위험이 나약함을 밀어냈다.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봐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황궁의 경비병들은 모두 들으라. 역적 조민국과 조씨 황후를 당장 체포하라. 추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처소에 감금하고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마라. 황제의 단호한 명령에 경비병들은 일제히 움직여 두 사람을 제압했다. 발악하는 황후와 공작이 끌려나가고 연회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황제는 떨리는 걸음으로 이선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회한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선아, 내 아들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황제는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길고 길었던 심리전은 마침내 아들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되찾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잃어버린 제국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다. 궁궐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와 같다. 황제와 이선의 극적인 재회는 황궁을 뒤흔들었지만 그것이 곧 싸움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조씨, 황후와 공작이 감금되자 그들의 수하에 있던 귀족 세력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암암리에 결집하기 시작했다. 수도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내전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이선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씨, 일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황제의 마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제국의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황제의 윤허를 받아 즉시 행동에 나섰다. 백장군과 강대현 공작이 이끄는 북부의 정예병들과 황궁의 근위대가 조민국 공작의 저택을 급습했다. 그들의 목표는 공작의 비밀 서재였다. 이선은 조민국처럼 탐욕스럽고 오만한 자라면 자신의 모든 범죄와 업적을 어딘가에 기록해 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택의 저항은 거셌지만 북부 병사들의 용맹함 앞에 오래 버티지 못했다. 마침내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공작의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장부에는 그가 축제한 재산 목록뿐만 아니라 암호로 기록된 끔찍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황후 시해를 위해 동원된 자객들의 이름, 별궁에 불을 지르기 위해 사용된 기름의 양,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황후맘에게 사용했던 희귀한 독의 이름과 그것을 구해온 경로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서재의 비밀벽에서는 남은 독약이 담긴 작은 병까지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선은 지체 없이 황제의 이름으로 대신문을 열었다. 황궁의 가장 큰 정전 태극전에서 제국의 모든 주요 관료들과 귀족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닌 썩어빠진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엄숙한 의식이었다. 황제가 최고 재판관으로서 옥좌에 앉았고 이선희 검사의 역할을 맡아 직접 사건을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논리전견했으며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공작의 수하에서 일했던 하수인들과 독을 조제했던 의원이 증인으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자신들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이선의 약속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의 입에서 십수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올 때마다 정전하는 충격과 분노의 탄식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비밀. 장부와 독약이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황실의 의원이 독약이 과거 황후의 침소에서 발견되었던 미량의 독과 일치함을 증명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조민국 공작과 조씨 황후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이것은 모함이다 날조된 것이다. 조민국 공작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옥좌에 앉은 황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의 칼을 뽑으려 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아닌 나라를 위협하는 역적 그 자체였다. 그는 즉시 병사들에게 제압되었다. 반면 조씨 황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아름답고 고상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더니 이선을 향해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내 놈 때문이다. 내 놈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정전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제 황제의 판결만이 남아있었다. 황제는 무거운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한나라의 군주로서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주인 조민국은 황후 시해 및 황태자 살해 미수국가 반역죄 그리고 부정부패의 죄를 물어 참수형에 처하고 그의 가문은 멸족하여 그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조인 조씨는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하며 그 죄가 막중하나 과거 국무였던 점을 감안하여 사사하지는 않겠다. 대신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냉궁에 유폐하여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도록 하라. 황제의 판결이 내려지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조민국 공작은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었다. 이로써 제국을 좀먹던 거대한 악의 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이선은 텅 빈 정전 안에 서서 옥좌를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의 앞에는 복수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길 무너진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군주의 길이 놓여 있었다. 조씨 일가의 몰락 이후 수도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썩은 뿌리가 뽑힌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몇 주 후 황제의 정식 교지가 내려졌다. 이선은 제국의 정당한 후계자로서 황태자의 자리에 책봉되었다. 책봉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선은 황제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현룡포를 입고 백관들의 할애를 받으며 옥좌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겪었던 고통의 세월이 마침내 정당한 명예로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황제는 늙고 병들었지만 아들의 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황태자가 된 이선은 복수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조씨 일가라는 거대한 악을 제거했지만 그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부패한 토양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인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제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가장 먼저 조씨 일가의 빌부터 부정을 저질렀던 탐관 오리들을 숙청했다. 하지만 피해 숙청으로 그치지 않고 과거 제도를 개혁하여 가문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백성들의 과도한 세금을 덜어주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풀어주었다. 자신을 도왔던 충신들에 대한 보상도 잊지 않았다. 백장군은 제국궁원을 총괄하는 대장군이자 국토를 수호하는 호국공의 자기를 받았다. 강대현 공작은 북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제국의 가장 큰 공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들의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새 시대의 주춧돌이 되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이선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황태자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몰래 궁을 빠져나왔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구출된 후 수도의 작은 집에 머물고 있던 친구 수호의 집이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선은 수호에게 궁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수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말 돌보고 땀 흘리며 사는 지금이 좋아. 대신 네가 아주 훌륭한 황제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도 억울한 일 겪지 않고 살게 해주면 돼. 그의 말에 이선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친구와의 우정을 가슴에 새기고 그가 살던 고아원을 찾아갔다. 자신을 학대했던 원장은 이미 횡령죄로 끌려간 후였다. 이선은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 고아원을 새로 짓고 제국 전역의 모든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 다시는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지 않도록 국가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고아 카이로서의 삶을 황태자 이선의 방식으로 끌어안고 승화시키는 일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늙은 황제는 아들이 제국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뒤를 이어 이선이 마침내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후계자가 아닌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제국의 태양이었다. 어느 맑은 날 황제 이선은 궁궐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수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백장군과 강대현 공작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수도는 평화롭고 활기가 넘쳤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공작의 채찍 아래서 신음하던 고아 소년 복수를 위해 칼을 갈던 청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를 연 황제.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파괴가 아닌 재건이었다. 이선은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따뜻해졌다. 그는 고난 속에서 강인함을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운 진정한 군주였다. 버려진 고아라 불렸던 소녀는 이제 제국의 가장 위대한 새벽을 여는 황제가 되어 그곳에 서 있었다.